안녕하십니까. 월간 와인 리뷰에 발행이 되는 최훈입니다. 지난번 강론에 이어서 오늘은 35번째 강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론의 주제는 샤또 네프 디 파프, 즉 프랑스의 유명한 와인산지 샤또 네프 디 파프의 도멘 드 지로가 빚어내는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샤또 네프 디 파프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프랑스의 론 지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론 지방은 북부 론과 남부 론으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갈리는데 이 샤또 네프 디 파프는 남부 론에 들어 있습니다. 그 샤또 네프 디 파프의 바로 이웃에 론의 유명한 관광지로 명성지 소문나 있는 아비뇽이 있습니다. 이 샤또 네프 디 파프의 와인 산지와 아비뇽은 불과 한 20km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비뇽의 외곽에 샤또 네프 디 파프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샤또 네프 디 파프를 이야기하려면은 자연스럽게 아비뇽의 교황청, 그리고 아비뇽의 교황청에 머물렀던 교황들과의 이야기가 이렇게 엮이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하실 때는 교황청이라 그러면은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14세기에 들어와서 이 교황청이 로마에서 프랑스의 론에 있는 아비뇽으로 천도를 했다 할까, 사실상 천도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오늘날 아비뇽의 교황청이 1377년까지 머물렀으니까 약 한 70년 가까이 아비뇽에 로마의 교황청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비뇽에 들리시는 분들은 사실은 샤또 네프 디 파프에 불과 외곽에 있으니까 이 프랑스에서 이름난 명산지 와인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는 것도 좋다, 이렇게 제가 여행과 와인의 이야기를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더 구체적으로 아비뇽에 왜 교황청이 있었고 샤또 네프 디 파프는 왜 아비뇽의 교황청과 연관이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1304년에 보르도의 그 주교로 있던 베르트랑 드 구트라는 주교가 이제 교황에 선출이 됩니다. 이때가 1305년이니까 교황에 선출이 되고 난 뒤에 프랑스 국왕이 당시에는 필립 4세였습니다. 신적 영역에 있는 교황과 세속의 국왕 간에 이렇게 서로 상호 협의를 할 일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중세 이후에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것은 신의 세상을 다스린다는 교황이었습니다. 해서 군주는 그저 거기에 한 세속의 군주로만 이렇게 종속적인 개념이었는데, 늘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던 프랑스 국왕 필립 4세가 때마침 1305년에 자기의 나라 영토의 보르도의 주교가 교황으로 당선되니까 그 교황한테 무언의 압력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했을 때 그 압력 가운데 하나가 왜 굳이 로마로 가느냐, 여기 아비뇽에 머무르라 하고 이제 일단 아비뇽에 머무를 것을 권유를 하게 됩니다. 마음이 심약한 이 교황이 이제 물론 그때 당시에 그때 주교 때 이름은 베르트랑 드 구트였습니다만은 교황에 이제 올라들었으면서 타이틀을 클레망 5세로 이제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이 클레망 5세가 어느 면에서는 대단히 심약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필립 4세는 아이언 킹, 즉 그러니까 철강 강철 같은 국왕으로 이렇게 닉네임이 있을 정도였으니까 두 분이 너무나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해서 누굽니까? 선출된 교황이 끝내 이렇게 프랑스를 떠나지를 못하고 이탈리아에 잠시 한 3, 4년 머물다가 다시 아비뇽으로 돌아와서 알고만 거기서 주저앉게 되는데 그것이 1309년입니다. 그래서 1309년부터 사실상 교황청은 아비뇽에 있게 되고 이로부터 계산해서 7번째 이렇게 교황들이 여기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1377년까지 약 한 70년간 가차이
이 프랑스에 근데 다행히 참 그때는 어떻게 전부가 다 프랑스의 주교들이었기 때문에 이 교황들이 아비뇽에 머물게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아비뇽의 교황청과 그리고 교황과 샤또 네프드 파프는 어떤 연관이냐면은 클레망 5세 초대 이 아비뇽에 머물던 교황은 이 샤또 네프드 파프에 머물면서 이렇게 피서를 한다든가 혹은 휴양을 할 때 늘 이 샤또 네프드 파프의 마을을 찾아갔다고 이렇게 기록이 전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이 샤또 네프드 파프의 와인을 프로모션 한다든가 혹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명산지를 만드는데 기여한 건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바통을 이어받은 아비뇽의 교황이 역시 프랑스 사람이고 교황의 타이틀은 요한 22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 22세가 오늘날 샤또 네프드 파프를 세계적 명산지로 일구는데 일조를 한 거로 이해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샤또 네프드 파프에 아주 훌륭한 포도 품종을 갖고 와서 포도밭을 가꾸고 다음에 거기서 와인을 빚는 선진 기술을 도입을 하고 해서 생산자들한테 아마 상당히 이렇게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해서 이때부터 이 샤또 네프드 파프의 이야기를 저 와인을 가리켜서 웽 듀 파프, 즉 교황의 와인이라 할 정도로 이렇게 교황청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샤또 네프드 파프라는 말도 여러분들 이해하실기에 샤또는 그냥 그대로 샤또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붙은 네프는 9이라는 숫자도 되고 다음에 새롭다는 형용사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9개 성이라 이렇게 의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와인 이야기 처음 2000년 초에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네프는 새롭다는 뜻. 그러니까 디파프 교황의 새 샤또라는 뜻이 바로 샤또 네프드 파프가 주어진 이름입니다. 다음에 이제 요한 22세가 샤또 네프드 파프를 키우는데 이바지를 했고 더군다나 이 샤또 네프드 파프가 계속해서 와인이 융성할 수 있었던 것은 교황청이 무려 70년 동안 머물면서 엄청난 와인의 대량 소비가 뒤따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로서 1342년에 클레멘스 4세가 이제 교황에 이렇게 대관식을 마치고 난 뒤에 무려 4주간에 걸쳐가지고 1600리터의 와인을 밤낮으로 마셨다 하니까 그 주변에 귀족이니 천민이니 상공인 가릴 것 없이 아마 그 주민 일대가 엄청난 와인의 수요가 일다 보니까 샤또 네프드 파프의 와인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교황이 이제 교황청에 떠나고 난 뒤부터 샤또 네프드 파프의 와인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더 이상 뻗어나지를 못하고 쇠락을 했는데 그래도 아마 그 옛날에 만들었던 좋은 양조와 다음에 때로와가 있었기 때문에 샤또 네프드 파프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근세에 들어와서 가자가 대단히 아마 횡행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1936년에 바롱 피에르 르루아라는 분이 샤또 네프드 파프에 한 포도주를 양조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 가짜 와인이 이렇게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36년에 AOC를 도입한 것이 프랑스 와인의 AOC 제도의 첫 테이프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샤또 네프드 파프는 AOC의 첫 발상지라고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3개 와인을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는 도멘느 지로. 이 도멘 지로라 하고 밑에는 샤또 네프드 파프가 있고 다음에 라벨의 이 그림은 이렇게 언덕에 교회가 하나 보이는데 이것이 이 샤또 네프드 파프의 주교가 머물던 교회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와인은 제가 여기에 오늘 유튜브를 하기 직전에 이제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테이스팅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저도 테이스팅을 해야
뭐 그 와인이 어떻더라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와인을 테이스팅을 했는데 직원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참 맛 좋습니다. 뭐 어떻고 그런 긴 이야기도 없이 참 맛이 좋습니다는 그러한 이렇게 통일된 의견이 나오길래 저도 같이 웃었습니다. 막 그걸 이제 말로 붙이면은 이렇게 결이 참 유순하고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어시라는 말은 이렇게 흙 냄새라 할까 미네랄 그 기운이 좀 담겨 있더라 하는 이야기도 되고 막 피니시는 두말할 법 없이 좋았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와인을 빚은 포도종은 그르나슈가 60%, 시라가 35%, 무베드르가 5% 이렇게 해서 100%의 그 블렌딩으로 세 포도종을 쓴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르나슈가 메이자고 60%고 시라가 35%, 무베드르이 5%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드릴 것은 샤도네부드 빠뿌는 레드와 화이트가 함께 나기도 합니다만은 메이저 파티는 사실은 레드입니다. 샤도네부드 빠뿌의 레드 와인을 최고의 와인으로 치는 이유도 여기에 쓰이는 포도 품종이 그르나슈, 그 다음에 무르베드르, 세 번째가 시라, 이 세 가지가 메이저 파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병에 다 똑같이 이 세 개 포도 품종이 쓰이고 있다는 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은 아마 도멘느 지로가 내놓고 그리고 그저 평범하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기 이제 도멘느 지로의 이름이 밑에 하나 딴 게 하나 레갈마르드라는 것이 뭐냐면은요 그 샤도네부드 빠뿌 안에 또 이렇게 서부 와인 산지가 있는데 그 서부 와인 산지 가운데 레갈마르다라는 하나 일종의 포도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레갈마르드. 이 레갈마르드의 특징은 아주 큼직한 둥근 이렇게 자갈들이 온 밭에 깔려 있다 하는 것이 아주 특징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둥근 이렇게 자갈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이 2001년에 처음으로 샤도네부드 빠뿌를 들렸고 두 번째 2003년, 세 번째는 2015년 이렇게 세 차례 샤도네부드 빠뿌를 들려서 그 와인을 취재하고 와이너리를 이렇게 생산자를 취재한 일이 있었는데 이때 2001년에 처음 샤도네부드 빠뿌를 들렸을 때 지금도 그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은 그 무더운 태양 그리고 이 포도밭이 그냥 아주 물기가 하나 없이 가뭄 속에서 타는 듯한데 밭 자체가 흙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전부가 둥글둥글한 거대한 자갈들이 온 밭을 이렇게 덮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내자한테 왜 이렇게 자갈이 많은데 이래도 포도가 그때만 해도 사실 저희들이 포도에 대한 깊은 식견이 없었을 때였으니까 했더니 그 안내자가 참 웃으면서 여기에는 둥근 이렇게 자갈 이 갤레드 이 사람들은 뭐라 하면 갤레드 훌이라 그럽니다. 갤레드 훌인데 이 둥근 자갈들이 가장 특징적인 것이 바로 여기에 이 샤도네부드 빠뿌 토양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라갈마르드가 대단히 이름난 그 둥근 자갈로 덮여 있는 포도밭의 한 지역이다. 파타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르나슈드 피에르. 브랜드 이름이 피에르는 사람 이름이고 그르나슈는 포도종입니다. 피에르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 도멘느 지라의 창업주입니다. 창업주 이름이 이 피에르였기 때문에 그 아들과 지금 딸이 같이 이 와이너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한 헌정의 뜻으로서 아마 그르나슈드 피에르라 해서 그르나슈 100%를 활용을 해서 이 포도를 빚은 거로 되십니다. 근데 이 세 개가 거의 공통점이 언필터링, 그러니까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아니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과. 이건 맞죠. 프랑스 사람들은 롱필트라고 하는데 이렇게 필터링을 하지 아니한 어쩌면 약간 투박하고 순수한 맛을 지니기 위해서 필터링을 하지 않는 어쩌면 그냥 이렇게 수준 높은 양조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숙성을 18개월 이상 거치고 그리고 오크 통과 그다음에 이 콘크리트 탱크에서 같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숙성을 거쳤다 하는 막 그러한 것이 되는데 이제 제가 마감을 하기 전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도멘누치라가 어떤 와이너리냐 하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에르가 샤또 네부드 파빠에다 마지막 이렇게 자식들한테 인계를 한 것이 1998년이구만. 1998년에 이제 당신이 더 이상 늙고 하니까 젊은 아들과 딸한테 이 와이너리를 넘겨줬는데 그 지금 두 남매가 현재 이 오너로서 현재는 지금 이 그라마르드하고 라클로 이 두 군데 포도밭에서 무려 35헥타에서 이렇게 땅을 갖고 와인을 빚고 있다 하는 것은 대단히 성공한 아마 사례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인을 들여오는 데는 타이거 인터내셔널입니다. 제가 언제 한번 타이거 인터내셔널에 관한 그 소상한 이야기를 들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빵과 제과 이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역사와 배경을 갖고 지금도 파리바게트를 위해서 와인과 이렇게 빵을 같이 연결을 해서 지금 넓은 자기의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와인 강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